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정치입니다. 여당으로서는 또 하나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 예고된 악재죠. 바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 차원으로 작년 5월 이후 연 0.5%로 유지해온 기준금리를 지난 8월 0.25% 올린 데 이어서 3개월 만에 다시 0.25%를 올려 올해만 0.5%를 올린 것입니다. 한은 이주열 총재가 경고해온 대로 이 가계부채 증가,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 불균형으로 인한 실물경제 위험 때문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로 소비자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올랐죠. 거기에다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것도 한 이유입니다. 유가가 바로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에 1% 미만의 저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당의 악재인 이유는 엄청난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는 3분기 말 기준 1845조 원으로서 GDP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 증가 속도는 OECD에서 당당 1위입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6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따라 인상되어서 이자 부담이 그대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올해는 0.5%로 인해 서민이 부담할 추가이자 부담은 무려 연 약 6조 원이나 됩니다. 특히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채가 늘었던 자영업자들이 상환 부담이 아주 커졌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약 858조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 말 대비 증가율이 20%를 넘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폭탄을 맞은 중산층 이상 그룹도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에겐 이런 종부세 부담자와 전월세 증가로 인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축소로 소비 감소가 일어날 것인데 그 직격탄을 맞게 되어서 이중 삼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이자 부담은 커지고 가계세도 오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드 코로나 한 달이 안 되어서 코로나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발표한 4.0%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은 8월 전망한 연 2.1%에서 2.3%로 내년 전망은 연 1.5%에서 2.0%로 0.5%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은퇴 노인들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줄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니 말입니다. 여기에 종부세까지 덮쳤으니 편안한 노후는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캠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여당의 약재입니다. 그러나 한편 포퓰리즘의 활기를 칠 터진이 됩니다. 종부세를 두고 찬성을 말하는 댓글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 종부세로 가진 자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죠. 전월세로 증가되어서 가지지 못한 자도 타격을 받고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줄어들어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받으며 결국엔 국가경제 전체 타격이 가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말하는 2%에게만 걷는 세금이라는 말에 심적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국토 보유세를 걷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 정말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말은 아르헨티나를 망하게 한 후안 페론을 닮았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뭐든지 해주겠다. 대신 부자는 가난한 이를 위해 더 내놓아야 한다. 후안 페론이나 이재명은 대중은 주면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세계 5위의 부국 아르헨티나를 쫄딱 망하게 해서 그저 축구나 잘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감히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의 부담은 OECD와 곧잘 비교하면서 OECD 나라들이 소비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소득세 면제자가 얼마인지를 숨깁니다. 예컨대 부동산 보유세는 2018년도 기준으로 비교했죠. 그리고 선진국의 보유세가 취득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것도 감추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같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세부담은 물론 부가세 같이
우리보다 거의 2배 수준의 소비 세율도 감추고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니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대중의 약점을 쉽게 파고듭니다. 청와대는 종부세가 폭탄이라는 반발에 발끈했습니다. 정책실장으로 영전해서 순장조가 된 이호성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는 라디오에 나가 종부세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비꼬았습니다.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된 박찬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납세자 권리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요? 자, 따져볼까요? 최고 40%였던 양도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2018년 4월에 62%, 그리고 올 6월에는 75%로 올랐습니다. 그런데다 터무니없이 집값이 올랐으니 집을 팔고 양도세를 낸 뒤에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인식에 머물고 있는 자가 이 나라의 경제수석에다가 이제 정책실장을 맡고 있으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잘하는 것은 삼성 같은 대기업이 활약에 기대어 세계 경제를 선도한다는 자화자찬뿐입니다. 그에게 종부세는 성실한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라고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호성이 종부세는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한 말은 그의 천박한 인간관을 알게 해줍니다.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뭔지를 알고나 있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귀한 자의 의무, 즉 마땅히 져야 할 시민의 의무로서 멀리는 로마 공화정 당시 시민이 졌던 병역과 납세, 그리고 가까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파리 시민, 이른바 부르주아가 군의 징집과 중과세에 응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 다 내고 병역의 의무도 다 한 양민들에게 갑자기 몇 배 뛴 세금을 때리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이라니요. 그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그저 가림주구의 수탈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야의 특검 협상이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특검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당은 야당 탓을 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윤호중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대선 내내 특검을 정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윤 후보만 수사 대상에서 쏙 빼자고 하는 게 무슨 특검이냐. 그런데 아직 야당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병도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는 자당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특검으로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당의 이런 태도는 특검 협상으로 잃을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대장동이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재명에게 불리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방송 등에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에서 보듯이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무관함이 충분히 증명됐다. 어떻게든 대장동을 죽이는 대신에 불로소득 환수를 계속 외치면서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입을 빌려 이재명의 특검 촉구 발언이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지식도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어느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이렇게 심한데 협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후보가 특검 제안을 통해 나는 깨끗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막상 이재명은 어제도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YTN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특검을 100번 해도 상관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데 깔끔하게 다 하자고 말씀드린다. 이걸 말하자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하나만 짓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사태 외압에 대한 검찰 수사도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공개된 관련 대화 녹취록에는 사태 외압의 위선으로 이재명 시장과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등장합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2015년 2월 황무성 사장을 찾아가서 사표를 낼 것을 14차례나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인데, 유한기는 황무성을 압박하면서 정진상과 유동규를 수차례 거론했고 시장님 명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한 달 뒤에 황무성은 임기 1년 7개월을 남기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꾼들이 챙길 노다지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팀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직 인사팀장과 인사전략실장을 조사하면서 두 사람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와 마찬가지로 유한기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하인 유한기가 상사인 황무성을 상대로 사표를 받아냈다. 도대체 이 결론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 검찰 수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데도 야당은 지금 승리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초대형 사기극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야당이 이처럼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민주당의 사정부터 보겠습니다. 야당 후보로 윤석열이 결정된 뒤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밀리자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메머드 캠프를 해체하고 이재명은 겸손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뒤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을 모두 이겼습니다. 특히 작년 4.15 총선에서는 초유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압승이 독이 됐습니다. 180석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강경파를 득세하게 했습니다.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임대차 3법 같은 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업규제 3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법 같은 입법 폭주를 했습니다. 대깨문 같은 강경 친문의 문자폭탄이 그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강경파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재정 파탄으로 대표되는 경제 폭망을 불렀고 윤석열을 반문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어느 여당 의원이 토로가 이렇습니다. 연승의 배경에는 탄핵이 촉발한 보수의 위기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 컸지만 다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질 것 같자 바뀌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은 눈물을 보이고 큰절을 합니다. 아니, 너무 자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아직 개혁입법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2대 98 편가르기를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활한 연기이며 무서운 짐임입니다. 어찌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싶다는 욕망의 화신처럼 보이는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재명은 24일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도 사죄의 큰절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아픈 마음과 어려움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다. 모두 발언 중에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내고 또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는 이날 전에도 대국민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레토릭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을 안다. 정당은 무조건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이다. 그는 이날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과거 조카의 전 여자친구 살해 사건 변론을 맡았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며 2006년 조카 김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제1가 중 1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가문의 치부를 선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사건은 2006년 5월에 일어났죠.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 사건인데 당시 이재명의 조카 김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살던 암사동 집을 찾아가 준비해간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회, 18회씩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1, 2심 변호인이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재명의 사과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사과와 눈물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 27살 임승호 대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24일 한 지적이 언론을 탔습니다. 그는 당의 선대위 인선 과정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진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나?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나? 바로 그 이름 때문에 격차를 벌여야 했던 한 달을 허비한 겁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라고 썼습니다. 상대당의 후보는 연일 눈물을 흘리고 넙죽 엎드리고 있다. 모든 과오를 반성한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쇼라고 침 한번 뱉고 말겠지만 솔직히 전 무섭다. 젊은 그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고언이 이렇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안녕한 것인가? 활기차던 당의 동력이 꺼져가는 걸 저만 느끼는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과 당은 그동안 김종인 문제로 진을 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을 허비한 겁니다. 어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이 종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기자들 앞에서 20살이나 많은 김종인을 그 양반이라고 하고 다시 우리 김 박사님이라고 말한 것부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종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기자들에게 자신이 밖에서 돕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나는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도 없다라며 딱 잘랐습니다. 전날 24일이죠. 윤석열과의 만찬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어디 보니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주접을 떨어놓았던데 내가 그 뉴스 보고 잘 됐다고 그랬다. 이쯤 되면 흔히 하는 말로 막가자는 것입니다. 명색이 킹메이커를 자처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두고 주접을 떤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딴 얘기하지 않는다.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서로 기분만 나빠지니까 질문들 하지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걸 지켜본다. 어떻든 윤석열은 25일, 그러니까 어제죠.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며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실무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김종인을 찾기로 했다가 양측의 감정싸움이 고조되자 그마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갈등의 뇌관은 김병준과 장재원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왜 김종인에다 김병준까지 선대위 꼭지에 배치하려 했을까요? 특히 김종인과 김병준 간에는 오래전부터 결코 풀 수 없는 갈등이 쌓여온 건 알만한 사람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종인은 기자들에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후보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다. 그를 두고는 선대위에 합류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은 말입니다. 언론도 부정적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 후보는 72세 선대위로 국민에게 뭘 보여주겠다는 건가? 사설은 이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사람은 과거 민주당 정권에 몸담았던 공통점이 있다면서 세 사람 모두 미래보다는 과거 색채가 강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 사람의 평균 연령은 72세다. 경륜은 있겠지만 국민이 새로운 정치나 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치신인 윤석열을 야당 대선 후보로 뽑은 것에는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다운 새로운 면모와 미래의 비전을 보여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며칠 전 저도 이 방송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는 눈이 이처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이 지적한 말을 오늘 마지막 말로 대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윤 후보는 국민에게 이렇다 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후보 주변에는 여의도 정치인들만 들끓는다. 지금까지 전해책이었습니다.